네, 안녕하세요. 이번 튜토리얼을 진행하게 될 좌장 한양대학교 리카 응용물리학과 소서 허지영입니다. 우선 이렇게 아침부터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연사분은 승우 교수님이시고요. 고려대학교에서 현재 소프트 물질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나노 광학적 현상들을 활용한 에너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퓨리의 회절 광학 소자에 대해서 이론과 제작과 그리고 생산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네, 재밌는 강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고려대학교 이승우입니다. 프리의 회절광학 소자 이론과 제작 생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튜토리얼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프리의 광학의 중요성이 최근에 AR, VR 글래스 디스플레이의 대두로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근데 이제 프리 옵틱스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이론이다 보니까 학계에서나 산업계에서나 이게 잘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주제로 튜토리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튜토리얼이라서 상당히 엘러먼터리한 수준에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너무 쉽다 이러시면 그렇게 들으시고요. 조금 어렵다 그러시면 중간에 질문을 해주시거나 혹은 톡이 끝난 다음에 보충 자료를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대략 이렇게 되고요. 6가지 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프리 옵틱스는 사실 처음에 호이겐스 원리와 프리 광학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개가 사실상 같은 거고 이게 왜 연관이 되는지 브리프 인트로덕션을 드린 다음에 프리 광학이 어떤 워킹 프린시플을 갖고 있는지, 사실 저희가 일상에서 마주 접하는 프리 옵틱스 책들이 상당히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핀포인트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바탕으로 저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K벡터 다이어그램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면은 저희가 파운데이션이 다 된 거고요. 파운데이션이 되면은 대표적인 이제 프리의 광학, 회절 광학 소자인 표면 격자와 부피 격자가 어떤 원리로 워킹을 하고 어떤 기술들로 개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수식이 조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쓰지 마시고요. 그냥 보세요. 제가 이거 그냥 통으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수식 같은 거 나오면 그냥 딱 멈춰놓고 보시고 드라이빙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자료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이겐스 원리와 프리의 광학. 프리의 광학 소자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미 굉장히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회절 격자 너무 잘 아시죠? 표면 격자 이미 뭐 스펙트로스코피에 널리 쓰이고 있고 태양전지나 LED 같은 옵토엘렉트로닉 디바이스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닉 크리스탈, 이게 앞선 섹션에서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 관련된 톡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3.5 기반한 어떤 포토닉 크리스탈도 지금 이미 뭐 LED나 저희 뭐 아이폰 같은 셀폰의 얼굴 인식에도 빅셀에도 다 들어가 있고 한데 이렇게 3디멘전한 것도 있어요. 이게 그 2000년 중후반에 UIUC 펄 브론 그룹이 발표했던 3000 포토닉 크리스탈 웨이브가이드 도파로를 이렇게 넣은 건데, 포토닉 크리스탈도 역시나 프리 옵틱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메타 서페이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메타 서페이스의 중요성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표면 격자나 부피 격자까지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홀로렌즈 2 실 착용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AR, VR 글래스입니다. 멋있죠. 이 비전 프로 지금 나온 건 이거보다 훨씬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아시는 구글 글래스, 그 다음에 요즘 메타 리얼리티 랩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비전 프로가 발표가 됐죠. 이 AR, VR 기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헤비하게 표면 격자와 부피 격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뒤에 이제 소개해드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리얼리티 랩에서 발표하는 구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뒤에서 광원이 오고 빛을 스프레드 아웃을 시키고 잘 가이딩을 합니다. 이때 이런 표면 격자들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타 리얼리티 랩, 그 페이스북이죠. 메타 리얼리티 랩에서 발표한 걸 보면 사실 이들은 2014년도에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얼리티 랩에서 이거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7년, 18년도만 해도 이런 폼이었어요. 사실 AR, VR 글래스가 우리 데일리 라이프에 쓰이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되게 헤비한 큰 폼팩터를 굉장히 줄여야 되죠. 근데 이들이 최근에 21년도에
윈신 트랜스섹션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이렇게 리얼 글래스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 글래스가 한 500g 정도 되고요. 500g 이하가 돼야지 이 AR, VR 글래스를 데일리 라이프에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부피격차 기반한 소위 얘기하는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러먼트이거든요. HOE 혹은 부피격차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부피격차를 이렇게 두고 파이버를 이렇게 대고 빛을 가이딩을 하면 들어와서 빛이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래 통상 AR, VR 글래스 렌즈마다 빔 스플리터 들어가고 쿼터 웨이브 플레이트 들어가고 뭐 하프 웨이브 플레이트 들어가고 빔 스플리터 뭐 폴라라이저 이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페이지를 조절을 해서 이미징을 3차원으로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벌키하고 헤비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2021년도 20년대 논문을 발표한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서큘러 폴라라이저를 넣은 다음에 여기 트랜스미션 볼륨 홀로그램의 소위 얘기하는 HOE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러먼트이거든요. 얘를 넣으면서 렌즈의 그 두께, 너비 이런 걸 현격히 낮춥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이미지 보여드렸던 것 같은 굉장히 얇고 실제 글래스 같은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20년도에 발표된 거고 지금 이거보다 더 얇게 만듭니다. 비전 프로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구현을 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필수적인 게 프리의 광학이거든요. 이거는 호이겐스 원리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크리스티안 호이겐스가 1690년에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거는 되게 단순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포인트 소스가 이렇게 있고 거기서 나오는 구면파의 합을 우리가 정량화할 수 있으면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빛이 들어와서 굴절되는 거를 포인트 소스마다 구면파를 생성을 하는데 그 형성되는 구면파들의 위상을 잘 제어하면은 우리가 굴절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투과, 반사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 광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 입문할 때 많이 보는 책이 헥트의 옵틱스 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 책에 나온 이미지를 제가 일부러 따왔는데요. 여기 점들이 물질을 호모지니어스 미디움을 구성하는 아톰일 수도 있고 몰레큘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빛이 오게 되면은 다이폴을 형성하죠. 일렉트릭 다이폴을 대개 내추럴 물질에서 형성을 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면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맥스웰 이퀘이션 첫 번째 이퀘이션에 의해서 구면파를 쫙 형성을 하죠. 여기 원들이 구면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미디움, 균일한 매질 안에는 수많은 아톰과 혹은 분자,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메타 표면이나 메타 물질에 들어가는 메타 원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빛이 왔을 때 일렉트릭 다이폴라 라디에이션, 하모니 오실레이터 역할을 하는 그들이 구면파를 형성을 하고 얘네들이 합을 보면 우리가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구면파 잘 아시죠? 그냥 제가 학생들 계시니까 이 영상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라 오실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면파가 형성이 되고 옆에 구면파를 떨리게 하면은 두 개가 중첩이 되는 이런 특성이 나오죠. 이거의 레셔널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방금 설명한 거예요. 아톰, 몰레큘 혹은 메타 아톰 같이 호모지니어스 미디움을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의 빛이 오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형성을 하게 되고 얘네들이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떨리게 되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표현을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맥스웰 이퀘이션 첫 번째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 물론 완전히 구면파는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폴이 있죠. 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얼추 멀리서 보면은 구면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에이션이 되고 이게 CST로 이제 실제 재현한 거고요. 요즘에 CST가 하도 좋아져서 이런 거 30초면 합니다. 이거들의 합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이 들고 다니는 영상인데요. 여기 구면파를 제가 임의로 런치를 하고요. 구면파가 쭉 나올 때 여기 이제 메타 아톰이 있다고 칩시다. 메타 아톰, 메타 몰레큘, 이게 호모지니어스 미디움으로 볼 수 있는 딥 서브웨이브랭스 스케일의 아톰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플러스 떨리면서 파가 새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레일리 스캐터링 혹은 미 스캐터링입니다. 두 개 정도 더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란체들에서 나오는 구면파들이 다시 인터피어런스를 리니어하게 일렉트릭 쌍극자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요거를 레티스화 시키게 되면 그 뇌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티스의 시메트리에 맞춰서 레티스를 타고 가는 웨이브의 에너지의 디제너럴스가 생기죠. 디제너럴스를 아주 간단하게 같은 에너지 다른 스테이트. 그래서 레티스의 시메트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좌우로 시메트릭하게 퍼지는 웨이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면파들을 캐주얼하게 잘 런칭을 하고 이들의 합을 보면은 라이메라 인터랙션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프리의 옵틱스입니다. 이게 되게 보통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리니어 모멘텀을 키킹시키는 형태로만 지금까지 뭐 포토닉 크리스탈, 표면 격자, 부피 격자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폴드를 스피닝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하나하나 전체 레티스에서 유도를 하면은 저희가 리니어 모멘텀뿐만 아니라 앵귤러 모멘텀도 하나하나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이런 식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재작년 네이처에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봅시다. 정강원들을 포인트 소트를 여기 두고 같은 위상이 두고 흔들게 되면은 같은 위상을 갖는 구면파들이 동시에 형성이 되겠죠. 그때 나오는 구면파들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평면파가 되죠. 네, 이게 그냥 투가라는 겁니다. 회절은 어떨까요? 자, 여기 물질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녀석들의 포인트 소스들은 하모닉하게 오실레이션을 해서 같은 위상을 갖는 구면파들이 합이 돼서 평면파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엣지 부분에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되죠? 옆에 친구가 없으니까 보강 간섭을 할 수 있는 구면파가 없으니까 이 구면파 형태 그대로 나갑니다. 이게 회절이라는 거죠. 반사는 어떨까요? 자, 여기 초록색 부분이 물질이 있는 부분이고요. 물질 안에 원자, 몰레큘 혹은 메타아톰들이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평면파가 갑니다. 모든 요 라인업이 되어 있는 원자들은 같은 위상으로 떨리고 같은 구면파를 낼 겁니다. 땅땅땅 내서 투과도 일부 하지만 반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사 같은 경우에 기여하는 물질이 대개 파장의 4분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오스틴 이발드 익스틴션 시오리임이거든요. 풀이 광학적으로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 커서 있죠. 요거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블랙 닷들은 포인트 소스입니다. 그래서 1번 위에서부터 물질 표면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있다고 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아톰이나 몰레큘입니다. 근데 이때 닷들 사이의 거리가 쿼터 람다 정도로 떨어져 있다면 각각 포인트 소스가 런칭하는 구면파의 위상의 차이는 하프람다가 됩니다. 두 구면파의 위상의 차이가 하프람다가 됐을 때 두 개가 중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쇄간섭하죠. 캔슬아웃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4분의 람다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면 얘네들은 서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간주할 수 있을 거예요. 얘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자고요. 옆에 있는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1이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얘 하나 줄 수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얘 하나 줄 수 있죠. 2번, 3번, 4번을 트리플 페어링을 시켜놓으면 얘네들은 서로 상쇄간섭한다는 얘기예요. 나오는 구면파들이. 그러니까 트리플 페어링이 가능하면은 모든 파는 나오는 모든 구면파는 상쇄간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를 계속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해보자고요. 그럼 다 트리플 페어링이 돼요. 근데 마지막 끝에 있는 그러니까 물질의 표면 여기에 있는 녀석들 즉 4분의 람다 안에 있는 아톰들은 페어링이 될 친구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2분의 1만큼 파가 뒤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상쇄간섭이 안 되니까. 왜? 마지막에 여기 표면에 있는 원자, 몰레큘, 메타아톰은 페어링이 될 친구가 하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백워드 스캐터링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상쇄간섭이 안 되니까. 그래서 4분의 람다 두께 안에 있는 녀석들은 반사에 기여를 합니다. 이게 오스틴 이발드 시오림이고요. 요거는 노멀로 입사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입사각이 0도일 때 4분의 람다만큼 반사에 기여를 합니다. 이게 오스틴 이발드 익스틴션 시오림이고요. 궁금한 점은 입사각이 커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사율이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사에 기여하는 물질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왜 그럴까? 이것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슬랜티드 형태로 빛이 입사가 된다고 치죠. 입사각은 이때 똑같이 세타로 두고 패스웨이 1은 이렇게 갈 수 있고 파란색입니다. 가면서 아톰들을 다 흔들면서 구면파를 형성할 거예요. 패스웨이 2가 있다고 치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만약에 반사돼서 나간다. 그러면 서로는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컨스트럭티브하게 상쇄 보강 간섭을 할 수 있는 사이여야 됩니다. 이때 이제 요 아톰들 사이에 이 인시던트하는 웨이브의 패스웨이 기준으로 해서 요 아톰과 요 아톰 사이의 거리를 제가 D라고 두고요.
그러면 이때 패스웨이 1과 패스웨이 2의 위상 차이는 하프람다가 돼야 됩니다. 요 상황에서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만 지웠어요. 조금 더 심플하게 보기 위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평면파가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러면 요기 아톰을 흔들고 요 아톰을 흔들고 요 아톰을 흔들고 나가겠죠. 패스웨이 2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요거를 흔들고 나갈 거예요. 둘의 위상 차이는 하프람다여야 되고, 그러면 간단한 삼각함수를 써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 2D 빼기 요 거리가 이제 2D 사인 세타 제곱이거든요. 빼면 하프람다가 돼야 되니까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D는 람다 오버 4 코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반사에 기여하는 두께는 D 코사인 세타이니까 여기서 구한 D를 여기 대입하면은 반사에 기여하는 두께 T를 람다 오버 4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왜 사각이 커지면은 반사율이 올라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람다 오버 4 코사인 세타니까. 이게 이제 오슨 이발드 익스틴션 시오림입니다. 반사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 굴절이죠. 굴절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평면파가 오게 되면 이렇게 꺾여서 가게 되는데, 드럼통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바퀴 달려있는 자동차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축에 뒤엔 열에 바퀴 2개, 앞엔 열에 바퀴 2개를 평면파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돌아가니까. 여기는 이제 컨크리트고 여기는 글래스란 얘기는 여기가 에어고 여기가 물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찰이 높으니까. 이렇게 오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 빛이 물질하고 먼저 만나고 더 큰 마찰, 그러니까 더 굴절이 큰 물질에 다다르게 되니까 전자밀도가 훨씬 높게 되고 들어오는 전자기파는 물질하고 더 인터랙션을 많이 하니까 빛의 속도가 느려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느려지는데 여기는 여전히 빠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굴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옵틱스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평면파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쪽의 것들을 먼저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구면파를 형성을 하고 느려지니까 빛의 평면 요 웨이브가 이렇게 꺾이게 되는, 요게 이제 굴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오스틴 이발드 익스틴션 시오림을 유도했던 것처럼 기하적으로 삼각함수를 잘 풀어내게 되면 우리가 소위 아는 이제 스넬즈 법칙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요 자세한 과정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입사되는 매질의 굴절률과 입사각 사인 세타 1은 들어가는 물질의 굴절률 N2의 사인 세타 2, 여기 굴절되는 각도, 이렇게 관계식을 갖는다, 간단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거의 배경도 어떻게 보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리옵틱스이고요. 그러면 이제 프리옵틱스가 모든 거를 설명하는 맞는 키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하 광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파동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반영을 당연히 잘 못합니다. 나노 광학에서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 에바네스트 웨이브, 프리옵틱스로 당연히 우리가 정량화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맥스웰 이퀘이션을 풀 때 리얼 텀만 넣으면은 이거 안 보여요. 이미지널 텀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메탈 표면에서 스킨 데스로 들어가는 파, 그로부터 어전 익스틴션까지 고려돼야지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평광에 따른 어떤 디펜던시도 보기가 어렵겠죠. 저희가 아는 TM 모드, 요거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 옆에 있는 허지혁 교수가 이거를 쉽게 외우는 법을 저에게 알려줬었거든요. 테스, 템프 이렇게 외우면 안 헷갈린다. T 모드는 요렇게 흔들죠. 요렇게 다이포로 흔드니까 앞서서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요런 식으로 라디얼파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거 커서로 가리키는 여기에서 뷰를 보면 리플렉션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TM 모드가 들어가는 P 폴라라이제이션을 넣게 되면 물질 표면의 아즘수럴 방향으로 다이폴이 형성이 돼서 흔들리겠죠.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떨려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구면파가 요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뷰 앵글을 여기서 보면은 여기 폴이 다크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브루스터 앵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평광에 따라서 리플렉션이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반영한 게 이제 프리스널 이퀘이션 같은 것들이거든요. 웨이브의 폴라라이제이션 특성 따라서 다이폴이 흔들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완전히 구면파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땅콩 모양 혹은 제가 사과를 많이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폴이 있죠. 폴에는 필드의 세기가 당연히 작아지고 그 요소가 실제로는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옵틱스를 바라볼 때 유효한 거예요. 회절광학, 심지어 이제 메타 표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면 격자, 부피 격자뿐만 아니라 메타 표면도 사실은 이렇게 매크로스코픽하게 보셔도 대부분 잘 이해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프리스널 방정식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거 유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